여러분 안녕하세요. 2019학년도 10월 고등학교 3학년 학력평가 해설 강의, 저는 남국민입니다. 자, 이제 전체 6부 가운데 마지막 6부, 그쵸? 2개의 문학 세트만 남아 있습니다. 문학,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었습니다만 낯선 지문을 읽어낼 수 있는 힘, 그게 특별히 이제 코앞으로 다가온 수능에서 비연계 지문들을 우리가 목표로 할 때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에 5강에서 다루었던 그 두 세트들도 그랬고, 이번에 다룰 두 세트들도 역시 여러분에게 모두 낯선 작품이었을 텐데, 이거 뭐 저기 교과서에서 배웠거나 교재에서 배웠거나 그런 학생들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처음 본 작품을 어떻게 읽어냈느냐, 내가 얼마나 잘 읽어낼 수 있었느냐, 그걸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으로 우리가 이 시간을 좀 알차게 꾸며야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 시험지 몇 쪽입니까? 10쪽부터 시작되는 현대 소설 세트, 박영한의 지상의 방 한 칸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소설 지문들은요, 제가 여러 차례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까다로워하는 그 소설 지문들은 뭐냐면, 상대적으로 막 갈등하는, 외적 갈등을 보이는 두 사람이 이런저런 막 언쟁을 보이면서 막 싸우고 치고받고 싸워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갈등 상황이 뭔지를 파악하는 게 그다지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내적 독백을 통해서 서술자, 주인공이자 서술자인 나가 자기의 생각에 대해서, 작중 상황에 관해서 하는 생각을 막 이렇게 진술을 하잖아요. 그러면 일종의, 물론 외적 갈등으로부터 비롯된 내적 갈등이 진술이 되어 있을 때, 그런 내적 독백 위주의 지문일 때 여러분들이 읽어내기가 되게 힘듭니다. 힘들어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가지고 상황이 뭐지?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이런 지문도 바로 이번 그 10월 학평의 지문도 약간 그런 성격이 있죠. 그렇죠?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그래도 이런 문제들을, 이런 지문들을 잘 읽어내려면, 특히나 낯선 작품이고, 이거 더군다나 EBS 연계도 아니기 때문에 봤던 작품도 아니라서, 수능에서 이런 작품이 만약에 나왔다고 할 경우, 자, 이렇게 28번 문제의 보기 같은 이런 보기를 먼저 읽어보고 들어가면 훨씬 더 이해가 쉬워진다. 그런데 이 지문, 이 보기를 읽을 때 이제 유의해야 될 게 있죠. 요령 중에 하나인데, 이 보기는 엄청나게 많은 중요한 어구들로 구성되어 있을 겁니다. 그죠? 28번 문제를 직접적으로는 해결하는데, 그리고 또 한 달이 건넌다면 지문들을 이해하는 데에도 결국 여기에 있는 요소들이 키워드가 돼줄 거거든요. 여기에 있는 어구들을 집중해서 한번 딱 읽어보고 지문으로 들어갑시다. 이 작품에서 마음껏 글을 쓸 수 있는 방 한 칸마저도 구하기 어려운 현실은 예술가의 존립 근거를 위협하는 열악한 상황을 의미한다. 됐죠? 그러면 제목에 나와 있는 방 한 칸, 지상의 방 한 칸이라는 게 제목이니까, 그 방 한 칸을 구하기 어려운 현실에 있는 마음껏 글을 쓸 수 없는 예술가, 글 쓰는 예술가니까 소설가겠죠. 시인일 수 있지만 여기는 소설가일 겁니다. 소설가, 뭐 그래서 이제 연재 얘기가 나오고 그러거든요. 즉, 이 예술가는 소설가야. 소설가가 마음껏 글을 쓸 수 있는 방 한 칸 마련을 하기가 힘든 이런 현실, 이게 존립 근거를 위협하는 열악한 상황을 의미한다. 됐죠? 자, 그것은 물질적 곤궁, 그죠? 가난, 그 다음에 또 정치적 격변, 그리고 대중문화의 범람. 그럼 이때 대중문화라는 것은 이 글, 순수 예술, 문학과 차별화된, 어떤 면에서는 대립되는 그런 문화들을 얘기하는 거겠지. 자, 그런 것들이 막 넘치고요. 정치적으로 격변기에 있으면 혼란스러울 때 예술가들이 글을 마음 놓고 쓸 수 없는 어떤 정치적인 억압적 상태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가난 때문에 이런 방 한 칸 마련이 힘든 상황일 수도 있겠고요. 벌써 이거 짐작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읽고, 그 다음에 등으로 상징되는 세계다. 이러한 상황은 예술가의 치열성을 희석시키고 그들을 상업주의에 물들게 하여 예술가로서의 의욕이 약화되도록 만든다. 그럼 보세요. 치열성이 희석되고요, 상업주의에 물들어요. 그래서 의욕이 약화되도록 만든다. 뭐가? 이런 상황들이, 그쵸? 그런 열악한 상황들이.
그러나 이 작품의 주인공은 그러한 열악함 속에서도 그것에 굴복하지 않고 소설가로서의 꿈을 지켜내려 하는데, 그것은 지상의 방황한 칸, 이게 이제 작품의 제목이니까, 늘 구하기 위한 고투의 과정, 괴로운 싸움의 과정으로 형상화된다. 됐나요? 그럼 이제 이 보기의 핵심 내용은 우리말로 살짝 요약을 하자면, 물질적인 가난이나 정치적인 격변 상황, 또 혹은 대중문화가 막 넘치고 있는 이런 상황 같은 것은 예술가의 존립 근거를 위협한다. 그게 이 작품 안에서는 마음 놓고 글을 쓸 수 있는 방 한 칸 마련이 힘든 그런 예술가, 소설가의 상황으로 제시되어 있다. 됐네요? 그러면 이제 예술가 소설, 소설가 소설이지. 그죠? 소설가가 주인공인 소설을 이 박영한이라는 작가가 썼던 거죠. 그런데 결국 그 얘기가, 이 주인공은 그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소설가로서의 꿈을 지켜내려고 고투하는 과정, 즉 예술가로서의 어떤 그 자기의 정체성을 지켜내는 것, 그 과정이 방 한 칸을 얻기 위한 싸움의 과정으로 이 작품 안에서는 형상화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됐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지문으로 들어간다? 든든한 뭔가 열쇠를 얻은 것 같은 기분이잖아요. 이제 지문으로 들어갈 수 있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지문으로 갑니다. 연재가 파탄에 직면한 것은, 연재, 소설 연재하는 거죠. 잡지나 어디 신문이나 이런 데 연재하잖아요. 연재가 파탄에 직면한 것은 우묵뱀이의 맨 꼭대기 부잣집 김씨네에서 어쩔 수 없이 맨 아랫집 붙들레로 방을 옮기면서부터였다. 자, 사실 우묵뱀이라는 게 이제 지명인데, 동네 이름인데, 이 박영한이라는 소설가, 제가 이 소설을요, 기억이 정확하진 않은데 이게 그때 무슨 문학상 중요한 상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그래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때 읽었던 것 같아요, 이 소설을. 지금 기억이 이제 자세히는 안 나는데, 그냥 이렇게 방 한 칸 없어가지고 막 고생하던 얘기만 어렴풋하게 기억이, 너무 오래전에 읽은 거라. 근데 이 박영한이라는 소설가는요, 사실 이 작품도 유명하지만 대중적으로 성공을 거둔 작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우묵뱀이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우묵뱀이의 사랑이라는 작품이 있었고, 그것이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알지 모르겠지만 그때 주연이 아마 박중훈이라는 배우 알죠? 그 아저씨, 박중훈 씨가 주연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또 뭐 왕릉일가 이런 작품도 있었는데, 이분의 그 작품이 또 드라마로도 만들어져서 한창 또 인기 끌었던, 그때 무슨 주말 드라마였나 그런 걸로 하기도 했었어요. 그런 작품들, 그 배경이 됐던 우묵뱀이가 실제 이제 여기 이 작품에도 배경이 되고 있는 거죠. 우묵뱀의 맨 꼭 또 이제 머나먼 송바강이라고요, 월남전 이야기를 다룬 그런 소설도 히트를 쳤었고 그랬습니다. 자, 근데 자, 우묵뱀이의 맨 꼭대기 부잣집 김씨, 꼭대기에 있는 김씨네에서 어쩔 수 없이 어디로? 맨 아랫집 붙들레로 방을 옮기면서부터 했다. 연재가 파탄에 직면했어요. 방을 옮기면서. 이제 뭐 경제적인 곤궁함 때문에 부잣집 김씨네에 들어 있다가 붙들레 맨 아래 붙들레로 방을 옮기면서 파탄에 직면했습니다. 붙들레 아이들의 극성, 이게 문제인 거죠. 애들이 하도 떠들고 그러니까 조용히 글 쓰는데 몰두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소설가가. 그쵸? 머릿속에 든 이미지들은 박살이 나기 일쑤였고, 그런 이유 말고도 매달 덜미를 물고 늘어지는 생활비의 중압. 그럼 보세요, 이런 애들 떠드는 소리 때문에 제대로 글에 집중할 수가 없고, 또 막 생활고에 시달리고, 게다가 여성지 연재인데 설마 어떠랴 싶은 다소 시건방진 속계산, 이런 것까지도, 그쵸? 다 연재가 파탄에 직면하게 된 원인으로 작용을 하겠네. 이 소설의 치열성을 많이 빼앗아가 버린 때문이었다. 아까 얘기했지만 소설가의 치열성이, 이제 치열함이 떨어지게 되는, 28번 보기에서 봤듯이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해서 달래강의 장편 연재는, 달래강 이제 이 작중 주인공 나가 연재하고 있는 작품의 제목이겠죠, 그죠? 달래강의 장편 연재는 그 희석되고 석고화된 관념의 득세와, 이런 말들이 여러분들 이제 어려워지는 거야. 희석되고 석고화된 관념.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뭐 문학 작품을 소설을 연재하는데, 소설을 창작하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그 생기 있게 펼쳐지고 상상력이 진행되고 이래야 좋은 소설이 연재가 될 텐데, 그 관념들이 어떻게 돼버렸어? 희석돼 버리기도 하고 석고화돼 버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씻겨져 나가버리고 날아가고 휘발되고 그냥 맑아져 버리든가, 아니면 딱딱하게 굳어버리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거나, 또 아니면 원고 매수나 채우려는 군더더기로 인하여
사르트르도 무엇도 아닌 어중간한 것으로 끝장을 보게 된 것이었다. 사르트르는요, 여러분 알죠? 철학자이자 또 문학가이기도 한데요. 사르트르를 여기서 언급하는 이유가 뭐냐면 뒤에도 이제 나옵니다만 사르트르가 여러분 왜 구토 이런 작품들 알죠? 들어는 봤죠, 그죠? 사르트르 하면 문학에서는요 어떤 용어가 바로 사실은 떠오르는가 하면 이 작품에도 사실은 언급이 되지만 여기서 이제 맥락은 이 지문에는 제시가 안 되는데 사르트르는 앙가주망이라는 용어를 이제 재창하고 문학에서 자기가 구현하고자 했어요. 앙가주망이라는 게 뭐냐면 영어로 하면 인게이지먼트예요. 그 이제 불어로 하면 프랑스어로 하면 앙가주망인데 문학에서 앙가주망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뭘 가리키는가 하면 예술가들 이제 문학이니까 문학가, 시인이나 소설가 같은 작가들이 사회 현실에 작품을 통해서 개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여러분 들어왔던 개념으로 치자면 이제 우리 올해 연계교재에 있는 작품들 가운데 여러분들 왜 김수영의 시 같은 것들이 왜 눈도 실려 있고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도 실려 있고 그렇잖아요. 수특이 하나 수 안에 하나. 근데 그런 작품들을 얘기할 때 왜 이런 얘기 하죠. 1960년대 현실 참여 시인의 대표다. 김수영을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치면 참여시, 참여문학 이런 걸 앙가주망이라고 해. 사르트르가 주창했던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주인공 나는 있잖아요. 거기 작중 표현으로 하자면 규모 있는 문학, 규모 있는 소설, 뭔가 무게감 있고 사회에 대해서 진중한 발언을 하고 있고 굉장히 완성도 높은 문학, 진짜 진지한 문학 같은 걸 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아까 봤듯이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 때문에 제대로 된 깊이 있는 작품을 못 써버린 거 아니에요. 앙가주망을 주창하는 사르트르도 또 뭐 이것도 그것도 저것도 아닌 무엇도 아닌 그냥 어중간한 이상한 작품이 돼가지고 끝장을 보게 됐다고. 연재가 파탄을 맞이하게 된 거죠. 그놈의 식어 빠진 달래강의 연재를 소설계에까지 끌고 가 2부를 써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그럼 보세요, 별 볼 일 없는 작품을 다른 잡지로 또 끌고 가가지고 또 2부까지 썼어요. 그건 뭐냐면 1년 안에 장편 하나를 넘겨주기로 하고 그 잡지사로부터 미리 타쓴 계약금 200만 원 때문이었다. 그러면 지금 보세요, 상황이 되게 한심하게 흘러가죠. 답답하죠. 자기는 그런 소설가가 되고 싶지 않았어.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에 떠밀려서 지금 돈 때문에 원고 쓰는 처지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뭐 이런 그 소설가의 생활고에 시달리는 예술가를 우리가 욕할 수는 없지만 지금 그 욕하자는, 비난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어떤 이상적인 소설가로서의 상이 있는데 그거에 미치지 못하는 답답함, 추레함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 토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주인공이 겪고 있는 내적 갈등입니다. 됐죠? 자, 자기 자신도 감동시키지 못하는 소설, 달래강 같은 그런 작품을 끄적이기 위해 책상 앞에 앉는다는 것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거나 다름없었다. 이게 얼마나 자기가 야망을 가진 소설가로서 이런 현실 생활고 때문에 시답지 않은 작품을 써야 될 때 이 그 심리적 괴로움이 큰지를 직접적으로 설명해 주죠. 독서를 게을리하기 시작한 지도 오래였다. 책들은 반도 채 못 읽어서 방바닥을 굴러다니다 관심권 밖으로 사라졌고 아랫마을 출입이 잦아지고 쓸데없는 술 출염이 늘고 공연히 남의 집 우사를, 그 외양간 있잖아요, 를 들락거리며 송아지 자랑이나 떠벌리고 위기였다. 소설가로서는 위기죠, 그죠? 작품 안 쓰고 글 읽지도 않고 그리고 그냥 놀기만 하니까 이겨낼 방법이 없었다. 아내에게는 감히 말을 꺼낼 엄두도 못 내면서 혼자 곰곰이 또 이사갈 생각만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붙들래 집에서 글이 안 써지니까 아내한테는 또 이사가자는 말을 이제 무서워서 못하고 미안해서 못하고 그냥 혼자 또 이사갈 생각을 또 곰곰이 그런 계획을 세우는 거죠. 집안의 시끌짝한 분위기 탓이었다. 자, 보세요. 자, 표시하십시오. 집안의 시끌짝한 분위기 탓이었대요. 글이 안 써지는 이유가, 그렇죠? 그들을 한 가구씩 차례차례 내보내야 했다. 안주인에게 애당초에 약속을 상기시키면서부터 그들 중 한두 가구를 내보내라고 종용했다. 우리가 이사 들어올 때 달이 차면 정씨를 내보내고 싼 값에 안채를 준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한 것이었는데 그러나 이제 와서 안주인은 난색을 표했다.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어요? 워낙에 여러 가구가 새들어 사는데 애초에 들어올 때 어떻게 했다고? 달이 차면 그 중에 몇 가구 내보내고 자기들이 안채를 쓸 수 있다는 조건으로 들어온 거야. 그런데 이제 그런 약속을 상기를 시키면서 그렇게 약속했었잖아요. 저 집들 중에 어디 내보내세요. 이렇게. 워낙에 여기 지금 시끄러우니까 글을 쓸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안주인이 그건 좀 어렵겠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딴 방들도 방세가 너댓 달씩 밀려 있었고 또 그들은 선뜻 방을 비워줄 사람들이 못 되었다 그랬어요. 그럼 결국 자기가 생각한 계획이 제대로 이행이 될 조건이 안 되는 거네. 그렇죠? 방세가 다른 방들이 가구들이 방세가 네댓 달씩 밀려 있잖아요. 그럼 방세가 밀리면 더 못 나가요. 더 못 내보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럴 때에는 밀린 방세를 애초에 보증금에서 점점 이렇게 까 나가는 방식으로 그냥 버티고 있는 상황인 거야. 그렇죠? 자, 그럼 보세요. 아까 뭐라고? 앞에서 제가 표시하라고 했던 거 뭐예요? 집안의 시끌착한 분위기 탓이었다. 탓이 이거였습니다. 집안의 분위기 탓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나는 글을 못 쓰고 있었던 거야. 근데 뭐라 그래요? 아니었다. 좀 전에 얘기했던 얘기를 부정하죠. 뭐라고? 그것은 분위기를 탓할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미 쓸모없는 비계로 가득 찬 나의 대뇌 탓이다. 즉, 이제 보세요. 쓸모없는 비계로 가득 찬 나의 대뇌 탓이었다. 그러면 외부의 조건 탓이었다? 아니다. 내 탓이다. 로 옮겨왔습니다. 나의 내부로 더 이상 샘물을 저어 올릴 수가 없는 나의 소설적 비제 탓이었다. 결국 같은 말이죠. 재능 없음, 나의 소설적인 재능 없음, 재주 없음 때문이었다. 고갈되고 고갈된 나머지 나는 농부보다 못한 상상력을 갖고 있었다. 됐죠? 그러면 외부 집안 분위기 탓이었다? 아니, 내 고갈된 상상력, 나의 내부 탓이다. 그런데 또 한 번 부정이 나옵니다. 아니었다. 그건 나 혼자만이 감당해야 할 죄가 아니었다. 제2, 제3 장편이 연이어 안겨다 준 물질적 궁핍 때문이었다. 그럼 보세요. 이게 나 때문이었다. 나의 고갈된 상상력 때문이었다? 아니다. 다시 한번 부정. 뭐라고? 나 혼자만이 감당해야 할 게 아니라 뭐? 물질적 궁핍 때문이었다. 외부적 요인. 출판 경기의 지독한 불황 때문이었다. 그럼 보세요. 여러 가지가 열거됩니다. 아까 28번 문제 보기를 미리 봤듯이 거기에서 얘기했던 물질적 곤궁, 사회적, 정치적 격변기,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중문화의 범람, 이런 예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그래서 안가주망 나왔네요. 여기 이게 아까 사르트르 얘기할 때 제가 언급했던 그 안가주망이에요. 사회 참여. 안가주망적 지식인의 황금기였다고도 말할 수 있는 70년대 말기 정치, 경제, 사회 현상의 전 분야에다 겁도 없이 진찰기를 들이댈 수 있었던, 저 끝간데 없이 치솟던 문학 종사자들의 야심을 일거에 잠재워버리고만 일련의 격변 때문이었다. 이 격변이 뭐라고? 28번 문제 보기에서 얘기했던 정치적 격변. 이 얘기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1970년대 말기에 말하자면 왕성한 앞에서 얘기했던 안가주망적인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사회 여러 각 분야, 정치, 경제, 사회 현상 각 분야에다가 문학 종사자들, 뭐 비평가든 작가든 이런 사람들이 문학 작품을 매개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회적 현실들에 관해서 발언을 하던, 의욕에 넘치던 그런 70년대 말 그런 황금기가 지나고 일종의 일련의 격변 때문에 침묵하게 된 사회적인 상황. 이건 80년대 초반에 어목했던 우리 사회의 분위기를 얘기하는 거야. 자, 한 차례의 폭설과 함께 느닷없이 들이닥친 이 겨울의 주인은 입에다 마스크를 대지 않고 함부로 거리를 나돌아다니지 말 것, 그리고 가능한 한 방 안에서 텔레비전이나 보고 앉아있을 것 등등의 몇 가지 시민적 준수사항을 공계리에 엄격히 하달했다. 그럼 보세요. 이게 뭐예요? 글을 쓰는 우리 동료들은 연신 아얏 소리를 내며 흩어져 가고 있었다. 이거 지금 되게 좀 명시적으로 진술하고 있지 않지만 이 상황은 제가 지금 설명한 대로 70년대 말에 왕성했던 사회 참여적인 분위기, 문학 종사자들의 그런 것들이 완전히 꺾여버리고만 80년대 초반에 이 엄혹한 분위기, 억압적인 사회 분위기, 정치적 현실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래서 글 쓰는 우리 동료들은 이렇게 왕성하게 야심을 불태우던 그 사람들이 아얏 하면서 연신 그런 소리를 내면서 흩어져 가고 있어. 그냥 다 침묵하게 되고요. 숨어들게 되고요. 그래서 문인들의 발길이 뜸해진 광화문과 낙원동의 술집들은 장사가 안 된다고 은근히 걱정했다. 광장을 잃은 급진주의자들은 피켓을 철수하고 지하로 강당으로 기어들어가고 있었다. 그러니까 억압을 하니까 광장으로 목소리를 내러 나오지 못하고 지하로 숨어들 수밖에 없던 거죠. 그죠? 80년대 초반의 상황입니다. 자, 인세를 받으며 한량하게 방구석에 틀어박혀 대작을 꿈꾸고 있던 몇몇 동지들은 어쩔 수 없이 끼니에 덜미를 잡혀 천방지축 출판사로, 기업체로, 신문 연재로, 대학원으로 속속 복귀하고 있었다. 그럼 이게 뭐야?
대작을 써가지고 내가 인세로 큰 돈을 벌겠다라고 생각하던 그런 야심을 가졌던 작가들이 전부 현업으로 복귀하는 거야. 출판사로 가고 기업체로 가고 뭐 신문 연재하고 대학원으로 가가지고 강의, 시간 강의 같은 거 맡고 막 이러는 걸 하는 거죠. 그죠? 비평가와 신문 문화면은 연일 작품, 기근, 신인, 부재를 속삭게 되고, 그러니까 작품들이, 대작들이 쏟아져 나오지 않는다는 거지. 작품이 지금 씨가 말랐다는 거예요. 그죠? 신인들이 안 나타나고. 그래서 소설의 기대치가 절정에 이르렀던 70년대가 막을 내리자 기대를 잃은 다수의 독자 대중은 도시락을 싸서 들로 산으로 전자오락실로 TV의 스포츠 화면 속으로 뒤돌아볼 새 없이 때를 지어 달아나고 있었다. 이게 뭐예요? 대중문화의 범람. 됐죠? 그럼 보세요. 제가 표시하라고 했던 게 전개가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집안 시끄러운 분위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글이 안 써졌던 거였다. 아니다. 그게 아니라 나의 고갈된 상상력, 나의 소설적인 재능 없음 때문이다. 아니다. 나 혼자의 그런 잘못이 아니다. 이런 예술가들이 겪어야만 하는 사회적인 어려움, 즉 물질적인 빈곤이나 또 정치적인 억압이나 혹은 또 대중문화의 득세, 이 속에서 순수 예술을 지향하는, 그걸 생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글을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는 거죠. 이 상황이 사실은 이 작품 안에서 28번 보기에 의하면 뭐라는 거예요? 지상에 방 한 칸 마음 놓고 마련할 수 없었던, 그 방 한 칸 얻는 게 그렇게 힘들었던 그 고투의 과정이라는 게 결국 이런 사회적 상황과 싸워야 했던, 열악한 현실과 맞서야 했던 당시 예술가들의 열악한 상황을 얘기하는 거다. 됐죠? 중간 부분 줄거리 봅니다. 조용한 방 한 칸을 구하기 위해 나는 여름 내내 고군분투한다. 겨우 이사를 하게 된 나는 절친인 유형이 작품전을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떠올리고 급히 전시장을 찾는다 했어요. 이제 이 유형이 뭐라고 하는 거 봅시다. 뭐 대충 고르지 그까지 방 하나 구하는 걸 갖고서 뭘 그래? 방 구한다는 게 대체 언제부터야? 말은 거칠고 화를 참느라고 그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이제 그가, 여기 보세요. 어디 있어? 그가 이 유형일 텐데, 그쵸? 그가 이렇게 타박을 하는 거예요. 아, 뭐 대충 고르지 방 고른다는 게 언젠데 아직도 그러고 있어?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자, 사실 뜨끔했던 나는 슬쩍 농으로 받아들일 속셈이었는데, 그러나 그의 비난은 세찬 것이었다. 나는 이 야속한 친구 유형에게 무언가 중요한 말 한마디를 해주고 싶었으나 무안을 참으며 자리를 피했다. 속상하겠죠. 왜? 나는 이렇게 방 한 칸 못 구하는 게 정말 나에게는 절체절명의 위기고 참 난 괴로운데, 이걸 저렇게 그냥 함부로 타박하는 친구가, 더군다나 절친인데, 그죠? 얼마나 야속하겠어요, 그죠? 그날 밤 친구들이 모인 간단한 술자리에서도 친구에 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 친구는 유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는 친구에게, 그가 유형이고요. 이 친구는 누구야? 나요, 그죠? 유형은 나에게 잊을 수 없는 말을 남긴 것이었고, 그는 왜 친구 한 사람이 방 한 칸 때문에 그토록 많은 땀을 흘리며 전전긍긍하고 있었던가를 이해해보기를 어언간 싫어하게 된 것인지도 몰랐다. 이 어언간이란 말은 이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럼 보세요. 상황 이해됐죠? 친한 친구가 내가 이 고군분투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딱하게 여기고 동감해주고 혹은 도와주고 이러지는 못할 망정 나를 막 면박을 준 거야. 나한테 심지어 얼굴이 붉게 상기되면서 화를 냈고요. 그러니까 나는 그게 두고두고 섭섭한 거죠. 자, 원주 가기 전에 문막이라는 데가 있죠, 그죠? 서울에서 원주로 가다 보면 그 직전에 이제 문막이 있어요. 문막은 유형의 고향이었고 그쪽에는 그의 고향 동료들이 많았다. 그가 문막 읍내에서 썩 떨어진 시골 마을에다 아틀리에를 마련한 것은 그다운 일이었다. 그러나 그가 비단 친구뿐만 아니라 인간의 고통에 동참하기를 싫어하게 된 것은, 자, 그럼 보세요. 인간의 고통에 동참하기를 싫어하게 됐어. 그래서 훌쩍 문막에서도 한창 더 들어가는 어디 시골에다 아틀리에를 마련했단 말이에요. 자, 이때의 친구는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비단 나뿐만이 아니라 인간 전체의 고통에 동참하기를 싫어하게 된 것. 그렇다고 이제 나는 생각하는 거지. 그것은 어쩌면 그 자가용을 굴리는 편한 상식인들과 상대하지 않을 수 없게 되면서부터일지도 몰랐다. 그럼 보세요. 아마 이 지금 상황 보세요. 아틀리에를 마련했다 그랬고 작품전을 한다 그랬고 뭔가 조각을 하거나 그림 그리거나 그런 미술가겠지, 유형은. 근데 그 사람이 자가용을 굴리는 상식인들이라는 사람들하고 마주치고 상대하고 그러지 않을 수 없게 되면서
인간의 고통 따위에는 그냥 눈을 감아버리는 사람으로 변해버렸다고 나는 생각하는 거예요. 원래 그러던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자가용을 굴린다는 게요, 이 70년대 말 80년대 초는 어마어마한 돈 있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식인들은요, 말하자면 돈 있는 사람들, 문맥상 돈 많은 사람들, 또 권력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어울리게 되는 꽤 유명한 예술가로 행세를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나 같은 보잘것없는 인간들의 고통스러운 삶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안 가지게 된 것인지도 모르겠다고 나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설명을 자세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지문들을 읽을 때 이런 의미들을 정확하게 제가 설명하는 것처럼 그런 의미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잘 못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얘는 왜 괴로워하는지, 지금 유형하고 나는 무엇 때문에 어떻게 갈등하는지, 유형은 어떤 상황에 있는 건지, 그런 걸 잘 모르는 겁니다. 그걸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인간은, 특히 예술가는 고통에 대한 사랑과 그 진정한 초월을 통해서만 존립이 가능하다는 소신, 나의 소신이야 이게. 인간은, 특히 예술가는 뭐라고? 고통에 대한 사랑, 고통을 피하지 않고 그것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진정한 초월, 그 고통을 진짜로 극복하고 이겨내고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야만 인간은, 특히 그 중에서도 예술가는, 그래야만 진정한 예술가가 된다, 존립이 가능하다라는 내 소신을 그 친구 유형에게 들려줄 용기를 나는 못 갖고 있었던 거죠. 그건 나 자신부터가 충분히 생생한 신념을 껴안고 살아가고 있을 때만 가능한 얘기였다. 그러면 내가 왜 그런 용기를 내지 못한 거죠? 나 스스로도 그 신념을 충분히 실천하면서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만약 나는 가난하더라도 이 고통을 사랑하고 진정한 초월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어느 정도는 그걸 해냈어. 만약에 그렇다면 나는 내 친한 친구에게, 안타까운 친구에게 그런 나의 소신을 들려줄 수 있었겠죠. 근데 나는 그럴 용기가 없어요. 됐죠? 그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그 자기 구원과 천상적 가치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에 놓인 이 구질구질한 지상의 눈물들을 생략해버려야 한다고 그는 믿는 것일까? 그러면 결국엔 이제 그는 이런 아까 얘기했죠? 여기 인간의 고통에 대응되는 게 이런 걸 거 아니에요? 구질구질한 지상의 눈물들 같은 것들을 생략해야만 자기가 생각하는 목표를 이루고 자기 구원과 천상적 가치를 성취할 수 있다고 그는 생각하게 된 것일까? 라고 그의 달라진 태도에 대해서 나는 추측하는 겁니다. 그는 어쩌면 그까지 방한칸 때문에 쩔쩔맨 저 한여름의 고투가 한갓 생선장수의 고민이나 다름없는 것이라고 치부해버린 것이었을까? 친구가 던진 그 슬픈 말 한마디가 잠시 실수였으면 하고 간절히 바랐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나왔어요. 그럼 이제 문제로 갈까요?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렇습니다. 외양 세밀하게 묘사한 부분 없었죠? 그 다음에 공간적 배경의 변화 나와 있는 거? 저기 집에서 있던 부분이 나와 있었고 나중에 거기 무슨 유형의 작품전에 갔었고 그런 게 있나요?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이 아니요? 여기가 해소가 어디 있어? 자, 동시에 벌어진 사건들을 나란히 배치하여 이강의 흐름 지연시키겠다. 맨날 등장하는 앤데 들러리 서는 선지인 거 아시죠? 집단 간의 갈등을 다각적으로 집단 간의 갈등을 다각적으로 조명했다고? 집단 간의 갈등도 아닌 것 같고 다각적으로 조명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자, 이야기 내부 서술자라는 게 뭐예요? 이게 결국 이건 1인칭 시점이란 얘기예요. 1인칭 주인공 혹은 관찰자 시점. 이야기 내부 서술자의 고백적 진술. 지금 읽은 게 온통 다 고백적 진술 아닙니까? 을 통해 자신이 처한 심리적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이 얘기는 결국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 내적 독백으로 지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라는 진술이에요. 탑 5번이지. 아주 쉽죠? 그리고 맨날 등장하는 들러리 서는 선지들이 막 보입니다. 그죠? 특히 1번, 3번. 자, 27번 갑니다.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기억 보니까요, 사르트르도 무엇도 아닌 어중간한 것으로 끝장을 보게 된 것이다. 작가로서 만족할 만한 결과물을 얻지 못하고 그냥 끝나버린 거죠, 연재가. 그 다음 니은. 자, 아랫말 출입이 잦고 술출임이 늘고 어쩌고 창작과는 거리가 먼 일상의 일들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상황. 그래서 이제 위기라고 얘기한 맞죠? 그 다음 디귿 갑니다. 그런 대작을 꿈꾸고 있던 사람들이 점점 이제
돈 벌기 위한 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일들. 그러면 보세요. 대장을 쓰겠다는 꿈 대신에 생계를 위해 생활전선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문인들의 상황 제시한 거 그대로 딱 맞죠? 그죠? 리을 갑니다. 리을. 그가 비단 친구만이나 어쩌고저쩌고. 그가 왜 그렇게 변했는지를 내가 짐작하는 부분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는 유형이죠. 그죠? 유형의 태도는 그죠? 상식인들과 상대하는 것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상식인들과 상대할 수밖에 없게 됐으니까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이렇게 인간의 고통에 눈을 감나 보다 라고 짐작했으니까 4번처럼 진술하면 리을에 대한 적절한 진술이 아니에요. 그죠? 오히려 반대되는 진술 잘못 파악한 건데요. 답이 4번입니다. 자, 그 다음 5번 미음인데요. 자기 구원 어쩌고저쩌고 하는 부분이 있었죠. 그죠? 그렇다고 그는 믿는 것일까? 추구하는 가치에 도달하기 위해 그 추구하는 가치라는 게 자기 구원과 천상적 가치일 텐데 그 과정에 놓인 고통, 인간의 구질구질한 눈물들을 외면해버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유형의 태도 그것에 대해서 나는 안타까움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자꾸 이제 리을 같은 생각도 해보고 미음 같은 생각도 해보고 그러는 겁니다. 그죠? 자, 4번이 리을에 대한 해석으로 잘못됐다.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습니다. 작품의 지문에 대한 이해만 제대로 됐다면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진술들 이런 문제도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다. 자, 아까 28번 보기는 지문 시작하기 전에 다 읽었으니까 이 포인트는 다 짚었으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하진 않겠습니다. 혹시 문항 검색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맨 앞에 요거 읽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적절하지 않은 걸 하나 고르라 그랬는데요. 1번 군더더기로 여성지의 연재원고 매수나 채우고 있는 주인공의 모습. 그 지문 안에 나왔던 얘기죠. 근데 소설가로서의 치열성이 희석되어 버린 모습으로 볼 수 있겠군. 그랬죠? 치열성이 희석됐으니까 원고 매수나 채우고 있는 거지. 여성지의 군더더기로 연재원고기 때문에 그냥 대충 써도 되겠지 하는 속계산을 했던 이유는 생각해보세요. 본격 문학 잡지라면 거기에는 되게 완성도 높은 작품을 써야 된다는 압박이 스스로 있겠지만 그냥 뭐 패션이나 뭐 이런 그 연예인 가심이나 이런 걸 다루는 잡지들의 경우에 거기에 연재소설은 그렇게 내가 내 작가의 이름을 걸고 이러지는 않아도 대충 쓰면 되겠지 라는 생각을 좀 했다는 얘기지. 치열성이 부족한 거죠. 자, 2번 아이들 극성으로 머릿속에 든 이미지가 박살나게 일수였던 부틀렛의 생활은 소설가로서의 존립을 위협받는 주인공의 열악한 상황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제대로 된 글을 못 쓰고 있는 상황에 대한 거니까 보기와 연관지어도 당연히 맞는 진술이 되겠습니다. 글을 쓸 수 있는 조용한 방을 구하기 위해 주인공이 땀 흘리며 보낸 시간들은 현실의 열악함 속에서도 작가로서의 꿈을 지켜내기 위한 고투의 과정. 이게 보기에서 설명했던 그대로잖아요. 방 한 칸 얻는다는 것은 결국 고통을 맞서 싸우는 치열한 의식을 가진 주인공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그쵸? 그 다음 4번 소설에 대한 기대를 잃은 다수의 대중이 전자오락실, TV, 스포츠 화면 등에 몰려들고 있는 것. 대중문화의 범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의욕을 약화시킨 상황의 하나인 대중문화의 범람. 4번도 맞는 얘기네. 5번 갑니다. 친구에게 고통에 대한 사랑과 초월에 대하여 들려줄 용기를 낼 수 없었던 주인공의 모습은 정치적인 격변의 상황을 외면해버린 데서 오는 지식인으로서의 부끄러움을 드러낸 게 아니라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요 얘기, 용기를 낼 수 없었다. 왜냐하면 바로 뒤에 이어지는 진술이 뭐라고? 나 스스로도 그 신념을 지키고 떳떳하게 살고 있지 못한데 내가 어떻게 친구한테 그런 소신을 얘기하겠느냐. 이랬으니까 이게 틀린 겁니다. 그죠? 정답이 5번입니다. 자, 그럼 29번 갈까요?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거든요. A는 뭐냐 하면 아니었다. B는 그 다음에 나오는 아니었다 예요. 우리 그런 거 봤었죠. 처음에 A로 나온 아니었다는 자, 시끄러운 집안 분위기 탓이었다. 아니다. 내 잘못이다. 나의 재능 없음. 그 다음 B는 뭐예요? 아니다. 그 다음 뭐? 여러 가지. 예술가가 경제적 곤궁을 겪어야 되는 상황, 정치적 격변기, 대중문화의 범람 이런 걸로 확장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답이 정확하게 여기에 있어요. A와 B가 연결되면서 즉 아니었다가 두 번 이제 연속으로 오면서 자신의 창작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사회적인 문제와도 관련되어 있다는 인물의 인식을 보여줘. 이때 사회적인 문제라는 게 결국 뭐예요? 지문 안에서 나왔던 또 보기 안에서 나왔던 이런 얘기들과 연결지어서 생각할 때 이 얘기가 사회적인 문제가 결국 예술가들의 가난한 상황, 가난이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강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정치적인 격변기. 세 번째 또 대중문화의 범람.
이런 것들하고 연관 짓는 안이었다가 비로 이어지니까 이렇게 확장도 인식의 어떤 변화, 확장이 보여집니다. 그죠? 여기에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29번 답은 5번이더라 라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 현대소설 세트 끝났어요. 현대소설이요, 좀 전에 제가 지문 읽을 때도 처음부터 얘기했었습니다만, 이런 내적 독백 중심의 지문일 때 이걸 제대로 읽어낼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수능 앞두고 그런 최종 점검으로서의 의미가 어땠는지를 한번 복기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제 우리는 마지막 세트 갈래복합으로 갑니다. 36에서 40번이에요. 갈래복합인데요. 요거는요, 고전 시가가 2편 나오고 그 다음에 현대 수필이 하나 나옵니다. 됐죠? 자, 가는요, 여러분 보시죠. 정학유의 농가원령가입니다. 정학유 들어봤나요? 맞아요. 다산 정약용의 둘째 아들입니다. 농가원령가는요, 자, 농가에서 어떤 일들을 때맞춰 해야 되는지를 원령체로 노래한 가사, 원령체 가사예요. 원령체라는 게 뭔지 알죠? 1월에는 어떻고, 2월에는 어떻고, 3월에는 뭐하고, 4월에는 뭐하고, 이렇게. 그쵸? 이 원령체 형식이라는 게 독특한 어떤 그 형식적인 특성이니까 그걸 전면에 내세운 그런 작품입니다. 즉, 그래서 거기 문제 보기에도 나옵니다만, 예를 들면 38번 문제 보기가 바로 그 원령체에 관한 설명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가에서는 그 원령체 형식을 빌려서 농가에서 어떤 일을 때에 맞춰서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또 윤리적인 덕목에 대한 소개도 하고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럼 가를 한번 지문을 읽어봅시다. 정월부터 쭉 나오고 이제 8월 부분부터 여기 지문으로 제시된 거예요. 8월이라 중추되니, 중추라는 게 이제 가을의 중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을이 한창인 때. 그래가지고 음력 8월을 중추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한가위를, 8월 한가위를 중추가절 이런 말 쓰죠. 그런 얘기입니다. 8월이라 중추되니 백로 추분절기로다. 이제 절기들 알죠? 24절기. 자, 북두칠성 자로 돌아. 자루, 국자 모양이잖아, 북두칠성이. 그 자루가 돌아서 서쪽 하늘을 가리키니 선선한 아침 저녁의 기운이, 가을의 기운이 완연하다. 됐죠? 귀뚜라미 맑은 소리 벽 사이에 들리는구나. 그럼 이제 가을이에요. 이런 게 다 이제 가을을 보세요. 북두칠성의 자루가 서쪽 하늘을 가리키는 것, 이런 절기가 돌아온 것, 선선한 아침 저녁의 기운, 또 귀뚜라미의 맑은 소리, 전부 가을을 알려주는 요 8월의 중추의 그런 계절적인 소재들 아닙니까? 아침에 안개 끼고 밤이면 이슬 내려 온갖 곡식들이 잘 여물게 하고 만물의 결실을 재촉하는 거죠. 들 구경 돌아보니 힘들인 공이 잘 드러나고 있어. 자, 온갖 곡식에 이삭이 패고 여물어서 고개 숙여 서풍이 부는데 그 익은 빛이 황운, 누런 구름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이게 이런 표현들 많이 쓰이죠. 이게 뭐예요? 벼가 익어가지고 논의 누런 벼들이 바람이 부니까 이렇게 쭉 이러고 있는 모습을 황운이 일어난다 라고 이런 표현 많이 써요. 그죠? 백설 같은 면화송이 산호 같은 고추다래. 이제 이런 것도 이제 그 수확을 한 거 아니겠어요? 처마에 널었으니 가을 볕 맑고 상쾌하다. 자, 안팎 마당 닦아놓고 발채, 망구, 장만하소. 그런데 발채, 망구 그래가지고 각주로는 뭐라고 줬는가 하면 발채와 망구를 뭐 농기구의 일종 이랬던가요? 그죠? 어디 있어? 농사 도구들 이랬는데, 발채라는 거는 여러분 그거 알죠? 뭐 사극 같은 데서 많이 봤으니까. 지게 보면요, 지게가 그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뼈대로만 돼 있는데 거기에 뭐 삭정이 같은 거 다 잔뜩 담으려면 이렇게 망태기 같은 그런 걸 위에다 얹어서 거기에다가 막 싣잖아, 물건을. 그죠? 그걸 발채라 그러고, 망구는 옹구라고도 그러는데 소 위에다가 망태기 같은 걸 이렇게 얹어요. 그래서 거기다 뭘 이렇게 담고 하죠. 그런 것들 장만하소. 8월에 해야 될 일을 지금 지시해주고 있어. 면화 따는 이 저기 바구니에다가 수수, 이삭, 콩 가지 같은 거 거기다가 집어넣고, 나무꾼 돌아오니 머루 달의 산과 산의 열매들 가지고 오는 거죠. 뒷동산의 밤 대추는 아이들 세상이라. 뒷동산의 밤 대추 막 익어 떨어지고 막 하니까 애들이 뭐 거기에 막 난리가 났지. 막 따고 올라가서 막, 그죠? 어른들한테 혼나고 막.
자, 아람 모아 말리어라 철대어 쓰게 하소 그랬는데요. 아람이라는 게요. 밤송이 같은 거 있죠. 그게 왜 밤이 익으면 저절로 지가 떨어지잖아요. 그런 상태로 되어 있는 밤 혹은 떨어진 밤 얘네들 아람이라 그래. 상술이나 밤 같은 거. 그런 아람을 모아서 말려두래요. 왜? 철대어 쓰게 하소. 그러니까 모아두었다가 필요할 때 그걸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하라는 거지. 이렇게 해야 될 일들을 원령의 방식으로 제시해주고 있는 정학유. 정약용의 둘째 아들. 명주를 끊어내어 추양에 마전하고 그러면 이제 가을 볕에 이 표백하고 그죠? 명주를 끊어내서 그다음에 쪽 들이고 잇 들이니 그런데 쪽 알테고요. 쪽빛 알잖아요, 그죠? 이 푸른색 물들인 염료로 쓰는 풀이고요. 잇이라는 것도요. 요것도 풀인데 요거는 붉은색 염료로 쓰는 풀이에요. 잇 들이니 청홍이 색색이라 그랬죠? 청색, 홍색입니다. 색색이라. 뭐 명주를 가을에 막 염색하는 거, 염료로 염색하는 천 염색하는 얘기예요.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시니 수의를 이제 미리미리 준비하고 그 남아 마로 재어 자녀의 혼수하세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명주를 끊어내어서 염색도 하고 그 다음에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시니까 수의를 미리 지어놓고 그러고도 또 남으면 재단을 해가지고 자녀들 시집장가 갈 때 혼수로 쓴다 이거죠. 이런 8월 달에 해야 될 일들을 쫙 제시한 게 요 농가 원령가의 8월령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됐죠? 자, 그렇게 가가 제시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나로 갑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규방가사의 일종인 관등가라는 건데요. 이것도 역시 원령체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원령체. 그런데 좀 전에 농가 원령가는 원령체 방식에다가 형식에다가 뭘 얹었어? 이제 농가에서 그때에 맞춰서 해야 될 일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또 유교적인 덕목. 좀 전에 봤듯이 막 부모가 연세가 많으시니까 수의를 미리 준비하고 자녀들 뭐 혼수 준비해주고 이런 거 나왔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뭐냐면 원령체 형식에다가 사랑하는 이미 없는 부재하는 상황에서 느끼는 독수공방하는 이 안타까움, 외로움, 쓸쓸함, 나를 찾아오지 않는 멀리 떠나버린 임에 대한 올 줄 모르는 돌아올 줄 모르는 임에 대한 원망 이런 게 담겨 있는 노래예요. 됐죠? 자, 정월 상원이래. 이 상원이라는 거 대보름 얘기합니다. 정월 대보름에 달과 노는 소년들은 답교, 다리밟기 얘기하는 거죠. 답교하고 노니는데 우리 임은 어디 가고 답교할 줄 모르는고 했습니다. 정월 대보름에 이런 답교의 풍속이 있단 말이야. 세시풍속에. 그런 소년들이 있는데 이건 뭐야? 나하고 대비되는 거지. 얘들은 달하고 논일고 있어. 아, 행복해 보여. 근데 우리 임은 왜 달처럼 소년들을 찾아오지 않고 우리 임은 나를 찾아오지 않고 달이 소년을 찾아오듯이 우리 임은 나를 찾아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왜 어디 가고 답교할 줄 모르는 거. 자, 이거 보세요. 이게 뒤에 이어집니다만 여기 보세요. 여기 우리 임은 어디 가고 춘기 든 줄 모르는 거. 이런 식의 어떤 문장 구조, 통사 구조 같은 게 이어지는 거예요. 반복되면서 요게 일종의 통일성과 어떤 리듬감 같은 것들을 여기에 만들어주는 거죠. 이 작품에. 2월 청명이래. 나무마다 봄 기운이 들고 잔디잔디 송림나니 만물이 활악한데 우리 임은 어디 가고 춘기 들 줄 모르는 거. 그러면 이때 나무나 잔디 이런 애들은 나하고 또 대비되는 처지인 거예요. 얘네들은 생기가 막 도는데 나는 죽을 것 같아. 왜? 우리 임이 찾아오질 않으니까. 자, 3월 3일 날에 3월 삼진날 알죠, 그죠? 강남에 제비가 돌아온다는 그 3월 삼진날이에요. 강남서 나온 제비 완노라 현신하고 소상강 기러기는 가노라 하직한다. 이제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요 새가 어떤 철새는 돌아오고 어떤 철새는 가고 이러는 거죠. 자, 이화, 도화, 만발하고 이화는 백꽃이고요. 도화는 복숭아꽃이고요. 만발하고 행화, 방초 그런데 행화는 살구꽃이고 방초는 향기로운 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왜 도화, 행화 이런 말들 많이 나오죠, 그죠? 복숭아꽃, 살구꽃, 그죠? 봄을 대표적으로 드러내는 이 소재들이 막 드러났네. 자, 흩날린다 했죠. 우리 임은 어디 가고 화유, 꽃놀이 할 줄 모르는가. 됐어요. 그 다음에 사실 이 작품에서 제일 중요한
월령이 4월령입니다. 1, 2, 3월령 나왔죠 지금. 근데 4월령에 와서 이게 좀 길어지기도 길어졌지만 이게 전부 다 이게 다 뭐냐면 관등하는 거예요. 등을 켜 놓는 이 초파일의 풍속을 그걸 구경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볼거리였거든. 그걸 관등 행사라고 하는 거죠. 그 관등 행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요게 4월령이 중심이 되는 노래라 이 작품의 제목이 관등가가 된 거야. 됐죠? 자, 갑니다. 4월 초파일에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지. 그럴 때 관등하려 임고대 높은 데 올라가서 원근 고저 멀고 가깝고 또 높고 낮은 데의 석양은 이제 비꼈는데 어룡 등, 봉학 등 두루미 남성이며 남성이라는 건 이제 남생이 등을 얘기합니다. 온갖 종들이 다 나와요. 종경등, 선등, 북등, 수박등, 마늘등, 연꽃 속에 선동이며 난봉 우휘 천녀로다. 배등, 집등, 산디등, 영등, 알등, 병등, 벽장등 이 병들 이 전부 다 이게 전부 다 뭐 등들의 종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광경이었겠습니까? 지금처럼 우리가 수많은 그 현란한 볼거리들 온갖 미디어들에 노출되는 그런 세상이 아니니까 이때는 1년에 이 관등 행사가 엄청나게 큰 볼거리예요. 세상에 이런 종류의 수많은 등들이 밤에 불을 온통 밝혀놨다고 생각해봐. 이건 자체는 지금 봐도 사실은 이건 대단한 장관입니다. 세상에 이런 온갖 모양의 등들이 다 켜져 있는데, 그죠? 그래서 거기 보면 뭐 거의 난간등 뭐 또 사자탄 채괄이라는 건 망석중이라 그래가지고 꼭두각시 얘기하고요. 또 뭐 그래서 이제 여기 뭐 천녀도 나오죠. 뭐 그 신선 신부로 말하는 선동 얘기도 나오죠. 뭐 볼거리들 여기 지금 관등 행사라고 등만 다 키겠습니까? 뭐 꼭두각시 노름도 할 테고 어디에 뭐 탈 쓰고 누구도 뭐 지나갈 테고 가장인열도 할 테고 막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호랑이 탄 오랑캐라 발로 툭 차 9월 등에 1월 등 밝아 있고 칠성 등 벌어난데 동령의 월상하고 동쪽 봉우리에 꼭대기에 달이 이제 올라오고 곳곳에 불을 켠다. 우리 힘은 어디 가고 관등할 줄 모르는 거. 됐죠? 이거 역시 또 반복됐네. 그럼 지금 되게 장황하게 열거됐지만 결국에 4월령도 결국엔 뭐야?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임은 어디 가고 관등할 줄 모르는 거. 나는 외롭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됐어요? 지문 읽었어.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닭을 현대 수필인데요. 수필만큼 우리가 쉬워하는 게 또 있을까? 그렇죠? 수필은 어떻다? 일상의 경험을 통해서 곱씹을 만한 교훈적인 주제를 도출하는 게 거의 대부분의 현대 수필. 적어도 교과서에 실리거나 이렇게 문제에 나오는 그런 수필들은 거의 100%다 그렇다. 그럼 봅시다. 이거 지금 현기영의 심생인데요. 현기영은 여러분 순이 삼촌으로 잘 알려져 있죠. 그죠? 제주도 출신의 제주도의 삶, 특히 4.3을 이제 문학화했던 대표적인 작가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의 수필인데요. 서리병아리와 달리 서리병아리 해놓고 거기에 밑에 각주에 보면 이른 가을의 알에서 깬 병아리 그랬어요. 자, 서리병아리와 달리 새봄과 더불어 탄생하는 봄병아리는 그러면 서리병아리는 비실비실해요. 얘는 봄병아리는 어떻다고? 얘네들과 달리 아름답고 튼튼하대. 병아리들을 거느리고 앞에서 실한 궁뎅이를 내두르며 아그작 걷는 어미닭의 당찬 모습도 봄빛이 무르녹은 푸른 하늘에 병아리를 노리는 솔개가 소용돌이 물에 뜬 낙엽처럼 큰 원을 그리며 천천히 감도는 모습도 눈에 선하다. 그러면 이 눈에 선한 것은 어릴 적에 봤던 이런 풍경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죠? 어린 시절에 제주도에서 어린 시절을 보낼 때 작가가 봤던 봄 병아리들의 아름답고 튼튼한 모습, 그 앞에서 그걸 이끌고 걷고 있는 궁뎅이를 내두르면서 아그작아작 걷는 어미닭의 그 당찬 모습 이러면서 걸어가잖아요. 그죠? 어미닭이. 그럼 위에 소용돌이 물에 뜬 낙엽처럼 빙글빙글 돌면서 병아리를 낚아채려고 솔개가 돌 때 그런 모습 이런 거 다 봤던 거 기억나는 거죠. 어미닭은 매나 솔개가 하늘에 뜨거나 매운 바람이 몰아치거나 하면 얼른 날개를 펴 제 새끼들을 거두어 안하는데 그 따뜻하고 넉넉한 모성에는 궁핍한 시절에 자식 넷을 먹여 살려야 했던 내 어머니의 모습이기도
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럼 보세요. 이 넉넉한 모성애를 갖춘 어미 닭의 모습은 무엇하고 닮아 있어? 내 어머니의 모습하고 닮아 있는 거죠. 했다. 어리기가 병아리만 했을 때 나는 어머니의 치마꼬리를 잡고 나들이에 따라 나서곤 했는데 도중에 갑자기 비가 오거나 흙바람이 불거나 하면 어미 닭이 그러하듯이 어머니는 넉넉한 치마폭을 펼쳐 나를 감싸주곤 했던 것이다. 5일장에 곡식과 달걀을 팔러 가는 어머니를 따라가곤 했는데 어머니 등에 짊어진 바구니에는 좁쌀이 가득 담기고 그 위에 달걀이 10개쯤 심겨 있었다. 아무튼 노란 봄빛, 속 노란 병아리 떼의 모습은 나에게 여전히 변하지 않는 신생의 이미지다. 이 작품의 제목이죠. 신생. 새로 갓 태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노란 봄빛 속에 노란 병아리 때의 모습. 나는 신생을 생각하면, 봄을 생각하면 그거부터 떠오른다. 이제 이게 이 작품의 중요한 모티프입니다. 보세요. 언 대지를, 이제 B라고 묶여 있으니까 이 대목은 좀 눈여겨 잘 봐야 되겠네. 언 대지를 녹이는 봄 기운이 초목에 싹을 틔우고 얼었던 강이 풀리기 시작하면 돌 맞은 유리창처럼 두꺼운 얼음판 위에 방사선 모양의 길고 날카로운 빗금의 균열들이 여기저기 생기고 강가에는 빅열 현상이 일어난다. 얼음이, 봄이 오면서 얼음이 쩍쩍 갈라지고 녹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죠? 자, 얼음장들이 자글자글 낮은 소리를 내며 그물처럼 수많은 균열을 만들어내는데 그 자글거리는 소리가 어미 닭의 오랜 포란의 인고, 그 계란을 품는 그 인고가 끝나고 10여 개의 달걀들이 부화할 때 알 속의 병아리가 세상 밖으로 나오려고 여린 부리로 껍데기를 깨면서 어미를 부르는 낮은 울음소리와 흡사하다. 이 울음소리가 뭐하고 닮아 있다고? 자, 자글거리는 얼음 균열 가는 소리하고 닮아 있다는 얘기예요. 됐죠? 봄이 올 때, 지금 봄 하면 병아리가 떠오른다고 했으니까 병아리가 중심 소재거든요. 신생의 이미지, 봄의 이미지, 병아리의 이미지가 뭐하고 닮아 있다고? 겨울에서 봄이 되면서 얼음장이 자글자글 녹는 소리, 균열 가는 소리하고 이 알 깨고 나오는 병아리의 소리하고가 닮아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알 속에서 그 소리를 들으면 어미 닭은 즉시 병아리를 위해서 밖에서 껍질을 쪼아준다. 이렇게 병아리와 어미 닭이 안에서 밖에서 동시에 쪼아 껍데기를 깨뜨리는 일을 줄탁동시라고 했다 그랬어요. 줄탁동시가요, 안팎에서 같이 이 껍질을 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안에서 병아리는 깨고 나가려고 깨고, 그 다음에 어미는 그걸 도와주려고 깨는 거지. 근데 그게 너무 세면 어떻게 되겠어? 새끼를 찌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적절한 힘으로 개를 도와주는 거야. 얼마나 눈물겨운 일입니까? 그래서 그걸 줄탁동시라고도 하고요, 줄탁동기라고도 해요. 자, 줄탁동시라고 했다. 헤르만 헤세는 그의 아름다운 소설 데미안에서 이렇게 말했다. 새는, 이거 너무 유명한 구절이에요. 여러분 다 읽어봤죠, 그죠?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신이 안주해왔던 한 세계를 깨는 두려움을 극복한 자만이 더 넓은 세계를 획득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구절에 대해서 설명했고요. 딱딱한 알껍데기를 연약한 부리로 깨뜨리는 그 힘이 놀랍다. 이 힘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에 생명력이죠. 신생의 힘이에요. 그죠? 병아리뿐만 아니라 모든 태어나는 것들의 생명력이 그렇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병아리를 매개로 해서 신생이라는 것 자체, 봄에 새로운 생명력을 보이는 것들의 어떤 일반적인 그 힘, 에너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린 새싹이 어떻게 저 딱딱하게 굳은 땅을 뚫고 솟아오르는지 정말 불가사의하다. 무력해 보이는 것 속에 상상하기 어려운 강인한 생명력이 있는 것이다. 자, 요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리고 병아리뿐만 아니라 무릇 신생의 첫 빛깔이 가녀린 노란색인 것도 흥미롭다. 봄의 햇살도 그렇고 초목의 새싹, 햇순, 속잎도 처음에는 노란색에 가까운 연두색이다. 그러니까 노란 빛이 신생의 빛깔이라는 거야. 그렇죠? 이렇게 언 땅 위에 겨우내 시루 죽어있던 햇빛이 노란색으로 되살아나기 시작하면 나는 을에 골목 안에서 어린이들이 뛰어노는 시끌짝한 소리와 함께 노란 털북숭이 봄 병아리가 생각나곤 하는데 그것은 바로 그 아름다운 신생의 이미지 때문이다 했습니다. 됐죠? 아름다운 수필 한 편 읽었네요. 그러면 사실 이 문제, 가에서 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건요, 저는 이거 안 읽어봐도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가는 뭐였어요? 월령체, 농가 월령가. 그래서 8월에 해야 될, 농가에서 해야 될 일들을 막 가을을 환기하는 수많은 자연물들과 함께 얘기했죠. 나는 뭐였어요? 정월부터 4월까지 월령체를 통해 가지고
뭐 정월에 어떻고 2월에 어떻고 3월에 어떻고 4월에 어떻고 3월에 막 무슨 새는 날아가고 무슨 새는 오고 그죠? 지금 봄에 봄 병아리를 매개로 해가지고 온갖 새로 태어나는 것들의 생명력 다. 그렇다면 답은 뭐예요? 가에서 다는 모두 계절적 배경을 바탕으로 화자나 글쓴이의 인식을 나타냈다. 답 1번이에요. 이게 뭐 공통점이지 뭐. 이 세 작품이 묶인 근본적인 이유죠. 나머지는 일일이 검토할 필요조차 없어요. 됐죠? 이 가나다는 전부 다 이런 작품이니까.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렇게 갈래 복합이 되면요 이런 표현을 씁니다. 가나에서는 화자일 거고 수필에서는 화자라는 말 안 쓰니까 글쓴이 이렇게 갈래 복합이라서 그래요. 자 36번 답 찾았죠? 나머지는 제가 해설 안 해도 되죠? 37번 갑니다. A와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거든요. A는요 4월령에 해당되는 관등가의 대목 아까 우리 읽었어요. 그 다음에 B는요 다에서 그 중약 이후 부분 그쵸? 그 부분이야. 그럼 가장 적절한 거 골라보면 거기 관등 그 행사 놀이하는 그런 부분이 천상에서 지상의 사물들을 다루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뭐 화자가 천상에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 다음에 뭐 A의 화자는 재회를 확신하게 된 이유 여기에 재회를 확신한다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 A의 끝부분에 우리 임 어디 가고 관등할 줄 모르는 거 이랬는데 무슨 재회를 확신합니까? 말도 안 되지. 자 A의 화자는 다양한 모양을 지닌 대상들을 나열 딩동댕 수많은 등에 대한 열거가 있으니까 그렇죠? B의 글쓴이는 유사한 속성을 지닌 대상을 제시하고 답 나왔네. 왜? B에서는 유사한 속성을 가진 대상 뭐가 나왔어요? 깨지는 얼음, 깨고 나오는 병아리. 그 둘의 깨지는 얼음 깨지는 소리와 병아리가 뚫고 나오는 소리. 그때 낮은 울음소리. 그러니까 답 3번 딱 나왔네. 4번 자신이 지향하는 상상의 공간으로 이동. 뭐 이게 무슨 상상의 공간이야? 관등놀이 하고 있는 공간인데. A의 화자는 타인과 단절된 상황에서 느낀 고독감. 타인과 단절. 타인이라고까지 얘기하면 안 돼. 이미 부재하는 상황이라고 얘기하면 몰라도 이렇게 관등놀이 잔뜩 시끌벅적한 이런 그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이 뭐 행사장인데 이게 타인과 단절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것도 안 맞지만 자 B의 글쓴이는 자연물과 조화를 이룬 상황에서 느끼는 만족감. 자연물과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B에서 자기가? 여기에 무슨 병아리하고 또 아니면 얼음하고 자기가 조화를 이루고 있나요? 그걸 통해서 만족감을 드러냈어요? 말도 안 됩니다. 자 따라서 요 37번의 답은요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38번 봅니다. 원령체 문제인데요. 원령체라 한다. 이렇게 형식이 1년 12달을 차례대로 맞추어가며 구성된 시가. 조선 후기의 원령체는 내용상 농사요와 애정요로 나눌 수 있는데 가와나가 대표적인 작품이다. 그래서 이걸 엮었다. 이거죠. 농사요 가. 이 농가원령가는요. 농촌에 거주하는 양반인 정학유가 창작한 작품으로 달의 변화에 따른 농사 일정을 고려해 농민에게 필요한 농사일을 장려하죠. 그래서 무슨 뭐 면화를 거두고 뭐 어떻게 하고 뭐 아람을 뭐 말려두고 어쩌고 했죠. 자 유교적 윤리를 강조한 시가이다. 유교적 윤리 얘기는 뭐가 나옵니까? 부모님 나이 많으시면 연세 많으시면 뭐 수의를 미리 준비해두고 어쩌고 나왔어요. 자 애정요 나는요 관등가는요 부녀자가 창작했다고 추정되는 작품으로 그래서 규방가사로 보통 보는데 부재하는 임에 대한 상사와 연정을 12달의 순서에 따라 구성한 시가인데 각 연에서 매월의 세시 풍속을 상사의 매개로 삼아 이별의 정한을 드러내고 있다. 그럼 결국 이별의 정한을 노래한 거예요. 그죠? 나는 의식의 충족을 위한 실용적 측면을 지닌 가와 달리 자 의식의 충족을 위한 실용적인 측면을 지닌 가와 달리 나는 놀며 즐기는 유락적 요소를 지녀 서민들이 보다 즐겨 감상하였다. 관등가는 유락적인 요소가 있긴 있죠. 어떤 거? 관등 그 행사 볼 거 많고 막 거기에 뭐 공연도 하고 막 퍼레이드 하고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 얘기예요. 그렇다면 거기서 이제 선지들 봅니다. A, B, C, D인데요. A 부분 봅시다. 안팎마당 닦아놓고 발채망구 장만하소. 농촌에 거주하는 양반이 농민들에게 농사일을 장려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자 마당 정리하고 정리정돈하고 농사기구들 준비해 두시오. 맞네요. 그 다음 B는요. 아람 모아 말리어라 철대어 쓰게 하소. 미래의 용도를 대비한 실용적 측면을 고려한 거죠. 말려두면
필요할 때 철대어 쓸 수 있으니까, 때 맞추어 쓸 수 있으니까. 그 다음 C, 부모님 연만하니 수의를 유의하고. 자, 유교적 윤리를 농민에게 강조하는 건 맞죠? 그죠? 자, 그 다음 4번 D는 뭐예요? D 어디 있습니까? 관등가에서 정월상원일에 달관 오는 소년들을 답교하고 논의는데, 상사의 매개가 되는 세시풍속, 답교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E는요, 어디 있어요? 강남서 나온 제비 완노라 헌신하고 소상강 기록이는 가노라가직한다가 유락적인 속성을 통해 이별의 정한이 해소된 상황을 드러낸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거는 자 3월이 돼가지고 제비가 오고 기러기는 간다 이 얘기인데 유락적인 속성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또 이별의 정한이 해소되다니요. 무슨 얘기예요? 뒤에 우리 임은 어디 가고 화유할 줄 모르는 거가 나오는데 무슨 얘기예요? 따라서 답이 5번이라는 건 너무 쉽게 알 수가 있는 얘기입니다. 됐죠? 39번 문제 봅니다. 기역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거든요. 봅시다. 기역과 니은. 기역이 뭐냐면요. 기역은 봅시다. 서풍에 익은 빛은 황운이 일어난다. 그래가지고 누렇게 익은 벼, 논의 풍경을 얘기한 것이고, 그 다음에 니은은 어디 있는가 하면 다에서 맨 끝에 햇빛이 노란색으로 되살아나기 시작하면 이거거든요. 그러면 가장 적절한 거 하나 고르라고 하면요. 자, 기역은 니은과 달리 미래의 소망을 나타내고 있다. 기역이 누렇게 익은 그 벼이삭들을 얘기하는 건데 그게 미래의 소망을 나타내요? 말도 안 되죠? 자, 니은은 기역과 달리 특정한 대상을 회상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햇빛이 노란색으로 되살아나기 시작하면 그 노란색 때문에 노란 병아리가 생각나고 어렸을 때 봤던 그 닭과 병아리와 솔개의 모습들이 생각나고 그럼 이거 맞네. 기역은 회상의 계기가 되는 게 아니지만 그 벼 익은 풍경은 맞죠? 답 2번이에요. 기역은 내적 갈등의 해소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뭐 갈등의 심화 이것도 말도 안 되고요. 기역과 니은 모두 세월의 흐름과는 인생의 무상함은 이 작품의 주제에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역과 니은 모두 구도적인 자세를 통해 사물이 지닌 의미를 깨닫게. 구도적인 자세 이런 건 무슨 구도자라는 건 뭐예요? 돌을 닦는 이런 그런 태도를 여기서 엿볼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라 더 상세한 해설이 필요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2번이 답이고요. 40번 문제만 풀고 이제 끝내도록 하죠. 보기를 참고할 때 다에 대한 감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 다의 글쓴이는 자신의 일상생활의 체험을 바탕으로 정신적 가치 같은 이런 교훈적 주제를 도출해내는 게 이게 바로 수필의 기본적인 특성이다라고 제가 강조했죠. 그죠? 근데 여기에 살짝 아주 많은 수필이 그러하듯이 자연물이 지닌 속성에서 발견하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죠? 이 작품은 특히 그렇죠. 이제 물론 이런 게 안 나오는 수필들도 있긴 합니다만 이 작품의 경우 이런 얘기까지 가미된 그런 수필이다. 그러면 일상의 체험 속에서 자연물의 속성과 관련된 정신적 가치를 드러낸 수필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가장 적절한 거 하나 고르랍니다. 봅시다. 봄 병아리와 다른 모습의 서리 병아리, 가을에 갓 깨어난 그 병아리를 통해 어려운 상황을 견디는 인내심을 드러낸다. 서리 병아리는요, 잠깐 이 글에 캐스팅된 이유는 뭐냐면 얘네와 달리 얘들은 아름답고 튼튼하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게 마치 무슨 인내심을 드러내는 것처럼 설명하면 틀렸죠. 2번 푸른 하늘을 선회하는 솔개를 통해 진취적 기상을 드러냈대요. 말도 안 되죠, 그죠? 솔개가 무슨 진취적 기상을 보이고 있습니까? 지금 얘는 어떤 존재로 여기 그려지고 있어? 그냥 병아리 낚아채려고 하는 존재예요. 3번 갑니다. 매운 바람이 몰아칠 때 새끼를 거두어 안는 어미 닭의 모습 나왔었죠, 그죠? 그리고 그것은 내 어머니의 모습과도 같았었고, 근데 약자의 허물을 감싸주는 포용력이래요. 이게 그러면 이때 그 병아리들이 무슨 허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포용해 주는 겁니까? 아니지, 그지? 이건 그냥 본능적인 모성애잖아요. 그 다음 4번 알을 깨고 나오는 새를 통해 강인한 생명력과 용기, 이게 답이죠. 나무랄 데 없네요. 딱딱하게 굳은 땅을 뚫고 솟아오르는 여린 새싹 얘기 나왔는데 그걸 통해서 성장할수록 겸손함을 잃지 않는 태도.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이게 지금 이런 거하고 무슨 상관이 나요? 이 문제의 출제 요소를 한번 보세요. 여기 지금 앞에 나왔던 것처럼 자, 체험, 자연물의 속성, 그래서 정신적 가치, 얘네들을 연결한 선지로 전부 다 만든 거예요. 그쵸? 그래서
나무랄 데 없는 선지가 4번. 자, 요런 새, 알을 깨고 나오는 새, 이건 물론 직접 체험의 경우하고가 아닐 수도 있죠. 근데 뭐 어렸을 때 그렇게 깨고 나오는 낮은 울음소리를 들어서 알고 있으니까 이런 글을 쓸 수 있었을 테고, 어쨌든 자, 알을 깨고 나오는 새, 이런 경험, 그리고 강인한 생명력과 용기라는 정신적 가치, 요게 요 자연물을 통해서 발견한 가치를 일상의 체험과 연결지어서 제일 적절한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40번 문제까지를 다 풀어서요, 우리가 문학 문제를 모두 다 풀었습니다. 그럼 이제 41에서 45번은 여러분들이 아마 4부에서 아니다 3부에서 했네요, 그죠? 3부에서 김철 선생님과 함께 공부를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10월 학평의 해설 강의를 마칩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오늘 언젠가 그런 얘기 했어요. 총평 마지막이었나?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모의고사 해설 강의, 저는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시는 수능 모의고사 해설 강의 따위로는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능 해설 2020학년도 수능 해설, 한 달 뒤에 있을 수능 해설도 여러분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그래서 수능 다 끝난 다음에 실컷 밀린 잠도 자고 막 어디 여행도 갔다 온 다음에 나중에 딱 한 번만 더 EBS I에 로그인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이런 글 쓰기 위해서, 선생님 정말 저 수능 너무너무 잘 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선생님께서 도와주신 덕도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글 읽으면서 제가 가슴이 쿵쿵 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고요. 남아있는 기간을 그렇게 그런 상상, 낭만적이고 행복한 상상이 진짜 예언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천으로 하루하루를 꼭꼭 채워나가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저도 진심으로 기원하고, 또 이미 찍어놓은 강의들에서 여러분들과 만나면서 추가로 여러분 더 들어야 되면 들으면서 최대한 여러분들을 끝까지 돕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고생 많았는데요, 조금만 더 마지막 힘 쥐어짜서 고생 조금만 더 하세요. 자, 고생 정말 많았습니다. 안녕.